자,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디 갔나 안 보이네. 자, 앞서 페이지에서 얘기 드린 대로 이제 자코비안 인버스가 그래서 로봇 쪽에 표준적인 어떤 기법론으로 쓰이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그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로봇 러닝 시간에 뉴머리컬 레시피 뉴메리컬 방법론 비선형 넌리니어 뉴턴 랩슨 방법으로 다 이제 일부러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뉴턴 랩슨 방법을 갑자기 그 수업에서 왜 할까? 이걸 보고서 이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요. 다 전략적으로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미리 설계해서 다른 수업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바로 이것과 같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코비안 매트릭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떤 비선형 솔루션을 구할 때도 쓰이겠고요. 그래서 비선형 방정식을 푸는 데에도 연립 방정식을 푸는 데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비선형 연립 방정식 중에 대표적인 게 작년 숙제도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뉴턴 랩슨으로 푸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비선형 연립 방정식인 포워드 키네마틱스 수식이 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뭐예요? x는 포워드 키네마틱스 x는 fx 세타 1, 세타 2, y는 g의 세타 1, 세타 2 이렇게 표현된 이 두 가지의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될 때 뉴턴 랩선을 쓰는 것이고, 이것들의 솔루션에 해당하는 게 결국은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획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의미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사실 로봇에서의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옛날에는 그냥 제어 쪽에만 쓰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 그 로봇들의 성능이라고 하는 요소들을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에서 다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뒤에서도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로봇 쪽에서는 사실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구해놓고 그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어떤 형상을 갖고 있는가를 토대로 해서 여유자도 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뭐 폴스, 무언가 내가 입력을 줬을 때 폴스 대비 토크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또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코비안 매트릭스야말로 이제 로봇에 사실 숨어있는 그 로봇의 성능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주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얘는 너무나 중요해서, 사실 로봇 관련된 그 많은 이 매니플레이터 관련된 매니플레이터의 논문들에 보면은 쓸만한 논문들은 거의 대부분 사실은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의미적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다르게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인버스를 취해서 컨트롤만 하는 목표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로봇에 대한 성격을 표현하는데, 의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모든 로봇들은 관절 단위의 회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회전을 해서 그 궤적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는 직선이라고 직교좌표계 커티전 스페이스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로봇의 입장에서는 이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원호들이, 아크들이 중첩이 돼서 여기서 조금, 또 여기서 조금, 요렇게 조금, 요렇게 조금, 요렇게 해야지만 직선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폼의 컨셉으로 보신다면 조인트 스페이스에서의 서큘러 모션들, 서큘러 무브먼트, 조인트 스페이스는 회전하는 것이니까 회전에 대한 서큘러, 호에 대한 움직임을 가지고 어떻게든 리니어 공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커티전 스페이스에서의 직선의 움직임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 바로 이것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하려고 하는 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앞서서 얘기드린 대로 dx, 직선에 대한 움직임은 자코비안 곱하기 d세타, 회전에 대한 것과 자코비안을 곱하면 직선에 대한 움직임으로 바뀌기 때문에 로봇 쪽에서는 더 이상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 외에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한 게 뭐냐, 물론 이제
지능이라든가 뭐의 경로를 어떻게 설계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지만, 고전적으로 봤을 때 이 로봇의 성능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렇게 된 모션과 이렇게 된 모션일 때, 지금 보시면 이렇게 꼬부린 것과 이렇게 된 경우에 왜 어떤 경우에 외력에 대해서 더 잘 버틸 수 있는가 하는 부분까지도 전부 다 자코비안 매트릭스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관절 스페이스, 관절 공간, 조인트 스페이스에서의 서큘러 모션이 커티전 스페이스, X라고 제가 표현해놨죠. 이 커티전 스페이스, 직교좌표계에서의 선형 움직임과의 트랜스폼을 하는 것이 바로 자코비안 매트릭스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그 직선을 굉장히 잘 추종하는, 되게 이걸 이렇게 서큘러 모션들이 합쳐져서 직선을 그리는데, 이 직선이 덜 흔들리게, 트래킹 에러가 요걸 잘 쫓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큘러이고 우리가 자코비안 매트릭스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선 움직임을 회전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다 보니 간격이 크면 클수록 에러가 많아지겠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나는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직교좌표계 위에서 까만색으로, 실제 로봇은 조인트 스페이스에서 동작을 하다 보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럼 간격을 최대한 좁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간격을 좁히면 이렇게 가니까 이 흔들림도 되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되게 짧은 타임 스텝을 써서 간격을 좁히고, 간격을 좁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샘플링을 컨트롤할 때 우리가 1초에 1000번 할 거냐 3000번 할 거냐, 보통은 일반적인 제어는 1000번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간격도 되게 좁히면 좁힐수록, 아까 블록 다이어그램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블록 다이어그램은 한 스텝을 되게 1초에 많이 하게 되면 연산량은 대폭 증가하죠. J 인버스나 인버스 키네마틱스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간격을 좁히면 좁힐수록 조금 더 에러가 적은, 트래킹 에러가 적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더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생각보다 수식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이자유도 로고팔의 인버스 키네마틱스도 보면 2페이지 가까이 되고 사인 코사인이 덕지 들어가 있죠. 자코비안도 사인 코사인이 많습니다만, 자코비안은 구하게 되면 숫자로 나와요. 숫자로 나온 거를 숫자 레벨에서 인버스를 구하기 때문에 연산량 측면에서 보면 인버스 키네마틱스보다 자코비안 인버스가 연산량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자코비안 인버스를 쓰는 것이 표준처럼 쓰이고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제가 다뤄놨고요. 그러면 도대체 리니어 모션을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로봇은 무엇일까요? 답은 되게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XYZ 테이블을 쓰시는 겁니다. 회전 운동을 가지고 직선을 그린다라는 것 자체가 회전들을 여러 개를 합쳐서 직선으로 합성하는 슈퍼포지션하는 형태이다 보니 어쨌든 꾸불꾸불 하는 것들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래서 용접 로봇 같은 경우에 대부분 보시면은 비드 때문에 밀리기도 하지만, 이 로봇의 어떤 특징 때문에 사실은 완벽한 직선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완벽한 직선을 그어야 된다면 답은 XYZ 테이블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사례 하나 얘기 드리면은,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관절 스페이스에서 직교좌표계, 그러니까 커브, 선형, 서큘러 모션에서 선형적인 직선으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 그림을 그리는데 부자연스러운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를 쓰거나 할 때, 작년에 여러분들 데모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팀이 뭐 지능하고 썼던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웃음밖에 나오질 않는데, 지능 뭐 잘 썼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하고 관련된 요소가 있는데, 나중에 제가 수업 자료로서 한번 추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을 그리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렇게 서큘러 모션들이 중첩이 되다 보니까 간격을 되게 좁혀야 되고, 작년에 한 팀이 한 거 보면 간격을 못 좁혔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제 튀고 뭐 난리가 났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몇 년 전에 대구에서 대구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오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케이크에 이렇게 모양을 그리는 게 있죠. 또는 글자를 쓰는 것들.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만 죽어도 못하겠던데, 꽃 모양 그리거나 글자 쓰는 것들, 캘리그래피 같은 것들,
이런 기능이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아시는 것처럼 크림을 짜서 그리잖아요. 이거를 3D 프린터를 만든 다음에 3D 프린터로 빵 위에 얘가 자동으로 조각하는 거를 만들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많이 웃었어요. 그리고 아이디어는 되게 좋습니다. 이게 잘만 될 수 있다면은 아이디어는 저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무언가 제빵 제과에서 노력이 필요한 부분, 수공업에 의한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인데, 제가 이제 아이디어는 정말 좋지만 이분들이 하신 게 정말 3D 프린터를 갖고 온 겁니다. 앞서의 예하고 똑같죠. 앞서서 제가 완벽한 직선을 그리고 싶다면 XYZ 테이블을 써라. 근데 완벽한 커브를 만들고 싶다면 XYZ 테이블 갖고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지간하면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했다면 지금까지 돈만 쓰고 결과물은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돈을 벌써 6천만 원을 썼는데 아직까지 그리는 거는커녕 이 압력 조절도 잘 안 돼가지고 잘 나오는 것도 제어가 잘 안 되고 있더라. 여러분들 이 글씨 쓰기에 관해서는요, 그 지능이랑 글자 쓴 팀도 문제입니다만, 글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쓰는 요령이, 이거는 과연 위치 제어일까요? 속도 제어일까요? 이거 위치 제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위치 제어는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렇게 해야죠. 이게 이제 위치 제어겠죠. 근데 이 글자를 그린다라는 것들은 철저하게 속도 제어죠.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긴 두껍고 여긴 살짝 얇게 나오죠. 눌러서 이렇게 쓰는 속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뭐 붓글씨 써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수 있는데, 이 글자라는 것들은 속도 제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XYZ 테이블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고, 다관절 로봇이 무조건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될 것이고, 다관절 로봇이 속도 제어를 하면서 또한 힘 조절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강약 조절을 해야 이런 패턴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XYZ 테이블로 하면은 곡선 그리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곡선 그리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거 3D 프린터 가지고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동그란 물체 하려고 그러면 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 잘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다관절 로봇, 제 팔바드 같은 로봇으로 하면 그래도 그릴 수는 있지만, 그래봐야 여러분들이 또는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려보면 모양이 되게 형편없게 나오죠. 속도 제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패턴을 보고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겠구나, 위치 제어를 하지만 실제로 이 숙련자분들은 속도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걸 속도 제어할 수 있는 형태로 다이나믹 무브먼트 프리미티브나 DMP 같은 기법론들을 도입을 하게 되면 그때는 해볼 만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로봇 파일 가지고 해볼 만한 주제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스텝의 이 후속 지식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업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 드리면 인버스 자코비안 매트릭스와 그 다음에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굉장히 비슷한 결론을 보여주더라라는 결과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 두 가지 컨셉에서 생각해 보시면, 가능하겠는가? 인버스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가지고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수치적으로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인버스 자코비안 매트릭스로 수치적으로 구할 수 있겠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숙제였어요. 뉴머리컬 이렇게 비선형 넌리니어 뉴턴 랩선에서 하셨던 숙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면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구하기 위해서 인버스 자코비안을 써서 수치적으로 구하는 기법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짧게 건너뛰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로봇 러닝 수업을 여기 수강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들으셨고요. 그래서 y는 x배기 1의 3승이라는 그림이 있으면 우리가 뉴턴 랩슨 기법을 써서 미분한 부분에 여기 이제 인버스로 밑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분모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분한 녀석이 무언가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기호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1, 인버스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인버스 자코비안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미분을 했기 때문에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등장을 한 것이고, 그게 밑에 있으니까 인버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뉴턴 랩슨 방법론 작년에 배우셨고, 기울기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직선을 가지고 요 만나는 지점을 쫓아 들어가는 기법론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학기 배우셨던 비선형 넌리니어
뉴턴 랩슨 기법은 이러한 함수가 있을 때 이걸 만족하는 x, y를 구해보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 풀어보시면은 자코비안 인버스가 등장을 했고,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코비안 인버스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신 내용과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에서 우리가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쓰는 대신에 우리가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구하려면 자코비안 인버스를 써서 되게 조금씩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따라 들어가는 게 제어는 처음부터 조금씩 따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어에서의 인버스 키네마틱스 이슈는 자코비안 인버스를 쓴 경우와 똑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표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한 군데 표현해 보면요. 원래 우리의 목표는 x 디자이어드, y 디자이어드 값으로 가는 것이고, 현재 값은 xk, yk라면 나는 델타 x만큼, 우리가 여기서는 델타예요. 얘는 차이이지 미분은 아닙니다. d가 아니에요. xk가 델타 x만큼 가면 xt에 갈 것이고, yk가 델타 y만큼 추가하면 이쪽에 갈 것인데, 단위 시간당 제어를 할 때 한 1초에 1000번 하는데 매 순간마다 델타 x, 델타 y만큼 가서 이 부분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어이기 때문에 속도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델타 x, 델타 y를 내가 얼마만큼 할 것인가 라는 것은 내가 x 방향으로 또는 y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속도로 움직일까 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dx, dy라고 하는 미분의 컨셉에서 보시면 자코비안 d세타1, d세타2가 나오고, d세타1, d세타2는 자코비안 인버스의 dx, dy인데 이 델타 x, 델타 y가 되게 작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 할 때는 이걸 되게 작게 놓고 조금씩 따라 들어가는 거죠. 1초에 1000번이나 하기 때문에. 그래서 1cm면은 0.001cm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값이라서 델타 x는 dx, dy 급이다. 너무 작아서 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고, 자코비안 인버스를 구하면 델타 세타 1, 델타 세타 2가 나와서 현재의 세타 1에다 더해서 새로운 세타 1, 2 디자이어드 값이 등장을 하면 제어기는 이걸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에서 테스트 J라고 하는 매트랩 예제가 있고요. L1, L2는 각각 10이고 여기는 0도, 여기는 90도이고, 그러면 그리퍼는 현재 10, 10, 0을 가리키겠죠. 이 좌표는 여기가 원점이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델타 X는 마이너스 1만큼, 델타 Y는 또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해야 된다면, 여기 지금 10, 10, 0인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가니까 이 좌표가 10, 10, 0이라면 요만큼 이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9, 9로. 여기는 10, 10이고요. 그러면 이 간격을 우리가 되게 촘촘히 잡아서 이렇게 따라 들어가도록 제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예제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제에서 보시면 테스트 J라는 예제는 10, 10 좌표에서 9, 9 좌표로 이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L1, L2는 길이가 각각 10, 10이고 목표 값은 9, 9가 들어가 있고, 우리는 dx, dy를 델타 x, 델타 y를 구해야 되는데 1000번 동안 할 겁니다. 그래서 1칸, 1만큼 움직이는데 1000씩 가니까 델타 x는 마이너스 1000분의 1이 될 거고요. 델타 y도 마이너스 100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델타 x, 델타 y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델타 x, 델타 y는 수학적으로 dx, dy하고 같아지니 우리는 얘를 자코비안 d세타1, d세타2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d세타1, d세타2는 자코비안 인버스의 델타 x, 델타 y와 같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d세타1, d세타2는 역시 또 되게 조그만 양이기 때문에 델타 세타1, 델타 세타2하고 같더라.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면 여기는 포워드 키네마틱스만 쓰고 있어요. X, Y. 그리고 자코비안은 자코비안 11, 12, 21, 22 해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구했고요.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세타1, 세타2가 들어가면 숫자니까 숫자가 될 거예요. 여기가 다 디지트들이 들어갈 거고요. 얘를 인버스 자코비안을 써서 인버스 J 매트릭스를 해서 J2를 구한 다음에 d세타1, d세타2를 구하죠. 이거 인버스고 얘하고 곱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d세타1을 여기서 구했죠. 요게 요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d세타1, d세타2가
세타1, 세타2에 합쳐져서 이 녀석은 세타1의 새로운 값, 그리고 세타2에 대한 새로운 값으로 더해져 들어가게 되면 그 결과물을 지금 그래프에다 그려놓은 거고요. 되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 간격이 크면 자코비안 인버스는 쫓아가지 못해요. 발산하거나 엉망진창이 돼버릴 텐데, 간격이 100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되게 작은 값이기 때문에 델타 세타1, 델타 세타2 자코비안 인버스의 결과물이죠. 얘네는 델타 x, 이게 하나는 이거 이렇게 된 거고요. 결과물들이 일정하게 튀는 현상 없이 가고 있고, 세타1, 세타2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세타1의 각도 0도, 세타1, 세타2 90도에서 아까 예제 보시면 제가 팔을 이렇게 꺾어 놨잖아요. 0도 90도 거기 상태에서 이렇게 구구를 이동을 했더니 세타1이 이렇게 이동했고 세타2가 이렇게 이동해서 그 지점에 수렴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칠판이 너무 낙서를 많이 해서, 칠판이 아니고 TV 너무 낙서를 많이 해서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J 예제를 보시면은 이제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자코비안 인버스를 가지고, 인버스 자코비안을 가지고 푸는 사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내가 구할 수가 없다. 그러면 되게 촘촘하게 자코비안을 구해서 인버스 자코비안을 가지고 세타 1, 2를 더해 나가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지난학기에 로봇 러닝에서 하셨던 숙제와 동일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정리를 한번 하면요, XY를 넣으면 세타가 나오는 거예요. 인버스 키네마틱스죠.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자코비안 인버스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수학이 아니라 수치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 솔루션을 가지고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풀 수 있다면 손가락으로 풀어서 풀어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로봇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연산량도 많고 구하기도 어려우니까 대안으로 자코비안을 구해서 자코비안 인버스를 써서 수치적으로 푸는 방법들을 도입한 것, 그게 바로 로봇 제어에서 쓰이는 기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서 설명한 부분을 여기 한번 더 정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뒤에서도 또 다른 챕터에서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로봇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뭐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 포워드 키네마틱스, 인버스 키네마틱스, 인버스 다이나믹스, 포워드 다이나믹스, 경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 테크, 학부나 또는 석사과정에서 테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찾으라고 그러면 전반부에는 모델링이고, 모델링이 됐다면 그 다음에는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해가 인버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이 로봇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엄밀히 얘기한다면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커티전 스페이스에서의 위치가 조인트 공간 안에서의 각도, 즉 각도라고 하는 조인트 위치로 바뀌는 문제예요. 그래서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위치, 포지션에 대한 걸 다루고 있고요. 자코비안은 미분을 했기 때문에 미분 dx, dy, d세타, d세타, d세타 1, d세타 2,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이는가, 얘는 관절 각도가 얼마만큼 움직이는가 이기 때문에 미분을 한번 했다라는 성격 때문에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자코비안은 조인트 속도가 커티전 스페이스에서의 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두 개가 같진 않아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제어를 하거나 이걸 이용해서 제어를 하는 경우에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제어라는 것은 속도의 컨셉이 필요하죠. 여기서 여기를 움직이는데 매 스텝마다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니까 속도 컨셉이, 속도라는 컨셉을 인버스에다가 인버스 키네마틱스로 풀어서 다음 스텝으로 이동을 할 거냐, 아니면 속도를 아예 구해서 이걸 가지고 제어를 할 거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써도 되는 이유, 이 두 개가 똑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제어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제어는 매 순간마다 한 스텝마다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는 증분, 인크리먼트를 따지기 때문에 속도 컨셉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트랩 예제에서 테스트 J는 제가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써놨고요. 이 예제는 아마 작년 로봇 러닝 때 거를 다시 한번 상기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코비안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초기화된 X0, 세타 제로를 가지고 있고, 델타 X를 계산해서 델타 X는 얼마만큼 하겠다. 그러니까 X방향 커티전 스페이스에서의 속도, 이걸 내가 정의를 하는 거고요. 직선의 속도를 정의를 했고, 자코비안 인버스를 쓰면 델타 세타가 나오고, 근데 이렇게 로봇이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손끝이 아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관절들도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까요? 그럼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끝단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 팔의 속도가 좀 달라졌죠. 이쪽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커티전 스페이스에서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관절 형태로 표현하는, 관절 상태의 움직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중간에 자코비안이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 자코비안은 무언가 관절 공간 안에서 직교좌표계, 직교 공간 안에 비율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얘는 뒤에서 이제 매니플러빌리티나 그 다음에 뭐 조향이라고 불러요. 조향 능력. 보통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가 편하지, 이렇게 했을 때 움직이기가 편하지가 않죠. 오이씨 죽고 싶어, 이때하고 이때의 움직임 보시면 이때가 좀 더 편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공학적으로 표현이 되고요. 글씨를 쓸 때 우리가 이렇게 글씨를 쓰는데 연필을 이렇게 꺾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로봇 공학에서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원 이유를 가지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글씨를 이렇게 해서 쓰려고 그러면 힘들죠. 이렇게 해서 쓰면 편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뒤에서 머니플러빌리티라고 하는 정의를 자코비안 매트릭스 갖고 다룰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는 폴스와 토크의 관계도 다시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조금 후반부는 유사한 내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 학기 로봇 러닝하고 뭐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좀 빨리 끝냈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건강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풍선 항상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